자, 1교시 2번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크게 응용할 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 모선 방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단일 모선, 섹션을 가진 모선 방식, 이중 모선 방식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말고도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이니, 그 다음에 루프 모선이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해설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송배정 공학,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공조로 쓴 건축전기 설비 가이드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종호 기술사님께서 쓰신 발송배정 기술사 해설 상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너무 잘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모선은 이제 모선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이 모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모선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모선에 걸려있는 모든 피더들에서 정전이 발생이 되니까 이 정전의 범위가, 사고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비인데, 실제 모선에서는 사고가 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큐비클 안에 들어가 있고, 모선이라는 것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모선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 사고는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의 일반적인 건축물들은요, 단일 모선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사고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일 모선을 씁니다. 따라서 단순한 모선 방식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사고의 파급, 여기 굉장히 커진다. 영향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모선을 이렇게 섹션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사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전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타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나면 얘를 차단시키면 한쪽만 정전이 되고 한쪽은 살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앞에의 그 시스템보다는 차단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만 잘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 모선 방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중간에 타이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병렬 운전이라든지 통합 운전 이런 쪽에 이제 활용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하나의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로 인해서 다른 쪽 선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1번 시스템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얘에 의해서 2번 시스템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3번 시스템도 문제가 생겨서 정전의 범위가 텅텅텅텅텅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단일 모선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중 모선 같은 경우에는 모선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중 모선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비, 예를 들어서 공항의 수변연 시스템은 전부 다 이중 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화학 플랜트, 거기서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재산 손실이 이제 몇백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나 대규모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한전의 이제 3, 4, 5, 154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변전소가 사고 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니까, 이런 중요한 그 시스템에서는 이중 모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에 모선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의 부지 면적 등이 증가한다. 모선 점검 및 운영이 편리하다. 반모선에 비해 개통 운영의 유연성이 높다. 차단기 점검 및 해당 선로만 정전이 된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을 작게 그려놨는데, 이 부분은 실제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작게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답안지에 쓰시면 한 페이지가 꽉 찰 겁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 1번 문제는 굉장히 딱 단순히 봤을 때 되게 쉬운 것 같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 요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설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쉬운 문제도 있어요. 쉬운 문제에서 굳이 내가 차별화를 시키려고 너무 노력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쓰시면 이런 문제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문제 읽고 문제 선정하고 이런 선별 과정이 한 10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쓰는데 계략적으로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거든요. 8분 안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 쓰실 때는요, 페이지 수로 끊는 것보다 시간을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에는
25점짜리 문제를 4문제를 쓰게 되는데 100분 동안 25점짜리 쓰는 거니까 문제 선정하고 뭐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 읽고 뭐 하는데. 그러면 한 문제 쓰는데 한 23분 정도 쓰시면 돼요. 23분 안에 뭐 2페이지 쓰실 수 있으면 2페이지 쓰시는 거고, 뭐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공부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23분 안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1교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쓸 게 많고 뭐 아는 게 많다고 하지만 딱 8분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10문제 딱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쓰는데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뭐 20몇 분을 써버린다. 그러면 3문제 쓸 시간에 한 문제 쓰게 되면 2문제가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자, 시간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2교시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는데, 뭐 앞에 1교시 문제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설명을 드렸고, 뒤에는 좀 짧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답안지를 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해설할 때에 그 문제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강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모선에 대한 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